제1차 2025년 개인정보 미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 담당관 정혜원입니다. 2025년 개인정보 미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에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기념품도 준비했으니 가실 때 챙겨가시면 됩니다. 먼저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황창근 미래포럼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황창근 의장님께서는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위촉장 황창근 2025년 개인정보 미래포럼 의장으로 위촉합니다. 2025년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신규로 위촉된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위원님들 위촉장 드리려고 합니다. 김병필 위원님, 이기대 위원님, 정성규 위원님, 김선 위원님은 호명되신 순서대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위원이신 분들은 위촉장을 자리에 두었습니다. 먼저 김병필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김병필 2025년 개인정보 미래포럼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5년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기대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이기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성규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정성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김선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해 첫 미래포럼 자리인데요. 평소 하던 데보다 이제 조금 더 아늑하고 좀 더 고급스러운 데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지금 연초라서 그래도 예산 크게 고민 안 하고 일단 좀 지르는 걸로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예산을 조금 더 고려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올해 작년에 이어서 또 공동의장 지금 맡아주실 황창근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래포럼 기존에 참여하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희 정책 방향 고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듣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런 의견 통해서 저희 정책 방향을 잘 잡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 AI 포함한 신기술 영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런 고민들이 또 훨씬 더 구체화되고 가속화되고 또 다양화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맥락에서 또 미래 포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듣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최근에는 또 지난 몇 주 사이에는 딥식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개인정보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또 사회적인 주목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외국에서도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BBC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인터뷰를 했었고요. 근데 다른 한편 이제 그 딥식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딥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용을 할 것인지, 또 개인정보 맥락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뭐 그런 면도 있고요. 다른 한편 딥식은 다들 아시다시피 오픈 웨이트 모델이고요. 오픈 웨이트 모델은 그 모델을 받아다가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회사가 튜닝해서 서비스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몇 개 회사가 이제 그런 서비스 하고 있죠. 오늘 발표하는 그 리튼도 딥식 모델 가져다가 튜닝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픈 웨이트 모델 같은 것들을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하고 수용하고 오히려 튜닝을 하면서 한국 소비자들, 한국 이용자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거냐. 또 개인정보 이슈가 국민들의 불안감으로 나타나는 면이 있으면 그 불안감을 어떤 식으로 잠재우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는 어떻게 한국의 AI 생태계를 잘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고민점들이 있고요. 그 고민점들을 이 미래 포럼을 통해서 또 이제 잘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소화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제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AI 맥락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 제시를 하는 역할을 하고 가이드 문건들 여러 가지 냈습니다. 작년에 낸 가이드 문건들도 이제 상당 부분은 이 자리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예를 들면 그 공개된 개인정보, 인터넷에 열려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학습 데이터를 쓸지에 관한 가이드, 또 합성 데이터에 관한 가이드, 또 리스크 관리 모형, 뭐 이런 것들 작년 하반기에만 이제 그런 것들을 냈는데, 그런 가이드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외국의 국제 행사에 가서 발표를 하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가 발표한 그 가이드의 상당 부분은 정말 세계 탑 레벨의 최첨단 고민이 담겨져 있는 건데, 이제 그 동전의 뒷면은 아직 그 단계까지 오지 못한 또는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이라서 그런 걸 충분히 소화하고 반영할 여력이 없는 이제 이런 국내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버겁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고 그걸 정말 하나하나 다 소화를 해내야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부담으로 이제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조금 더 그 접근성이 높고 개별 영역에 있는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담아내는 이런 고민들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올해에도 이제 미래 포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뭐 특히나 이제 뭐 오늘 또 앞으로 한두 번은 실제 기업 현장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 듣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요. 이제 그거 포함해서 이제 AI 관련된 조금 더 강론적인 얘기들 뭐 이런 것들 올해 진행되도록 하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의 고민들을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듣고 논의하는 뭐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고요. 아무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 뭐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뭐 조직도 이제 젊은 조직이지만 또 직원들도 젊고 뭐 생각은 더 젊고 그래서 많이 생각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많이 주시면 또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창근 미래포럼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미래포럼 의장을 맡게 됐는데요.
뭐 부족하지만은 우리 미래 포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오신 이제 회원님들 이제 굉장히 환영하고요. 또 작년부터 우리 포럼 회원으로서 열띤 토론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우리 미래 포럼이 다양한 이제 분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로 법조계나 학계, 뭐 산업계 또 시민사회에서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지향해야 되는 이제 방향을 같이 또 특정된 이제 아젠다를 중심으로 같이 논의를 하는 아주 좋은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중요한 방향 설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이제 계셨던 위원님들은 아시지만은 작년에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강화 기술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이제 주제를 가지고 1년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이제 아이디어를 주시고 정책 형성에 이제 도움을 주셔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발전에 큰 뭐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뭐 시대라고 하는데 작년부터 이제 크게 이제 됐고 또 작년에 이제 기본법도 통과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정부 기관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실질적이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형성하고 지금 만들어가는 데는 가장 선두 역할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올해도 이제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정보 규율 체계의 혁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포럼에서는 오늘 이제 발표하신 분도 이제 두 분 그렇습니다만은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서비스로 상용화되고 나타나는지를 이제 생생하게 아마 오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은 지금 이 정도까지 산업화되고 상용화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산업 현장에서의 이제 경험을 여러분들이 정책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이제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면은 저도 뭐 이제 다른 이제 정부기관 뭐 자문을 많이 합니다만은 가장 이제 연성 규범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제 우리 정부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는데 굉장히 실질적이죠. 이제 법령으로 만들 수 없는 분야 또는 법령을 보충해야 되는 분야를 가장 빠르게 기술 발전의 이제 즈음에서 이제 부응해가는 그런 연성 규범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타나면은 바로 적응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미래 포럼이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이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제 참석해 주신 이제 위원님들 그다음에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족한 제가 다시 한번 또 1년을 끌어가게 돼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고은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께서 미래포럼 구성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고은영입니다. 2025년 개인정보 미래포럼 구성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미래포럼 성과입니다. 앞에서 저희 민간위원장님께서도 강조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저희 정책협의회나 연구반 등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 정책 현안에 대해서 논의함으로써 미래포럼의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미래포럼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그리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운영 방향입니다.
올해 미래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위원회 핵심 추진 과제를 논의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산업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는 AI 개발 사업자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미래포럼 개요입니다. 미래포럼은 공동의장이신 고학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민간위원장님, 그리고 포럼위원 30명, 특별위원 8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미래포럼을 함께 동참해 주셨고 오늘 4분이 새롭게 위촉되었습니다. 운영 주기는 작년과 같이 격월로 개최하며 총 6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포럼 활동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와 다음 4월 2차 회의에서는 신산업 현장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하여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며 3차 회의와 5차 회의까지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그리고 마지막 6차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주제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활동 계획과 오늘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명단은 지금 책상 위에 배치되어 있는 책자에도 있고요. 그리고 별도 여러분들이 소지하기 쉽게 소형 인쇄물로 해서 책상 위에 배치해 드렸습니다. 이 소형 인쇄물 참고하셔가지고 일정에 참고하셔서 저희 저희 포럼 적극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의견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성 운영 대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기영 뉴빌리티 부대표께서 뉴빌리티 개인 영상 정보 활용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발제를 맡은 뉴빌리티의 부대표 강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1차 미래 감사합니다. 우선 1차 미래 포럼에 저희 그래도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또 저희 활용 사례를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뉴빌리티는 자율주행 로봇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로봇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자율주행 로봇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 또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현재 뉴빌리티에서 지금 부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기술 총괄을 맡으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도 현재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빌리티의 목표는 일상 속 다양한 사이트에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달뿐만 아니라 순찰, 안전, 다양한 서비스를 다양한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도심지뿐만 아니라 캠핑장, 캠퍼스, 다양한 저희가 일상 속의 환경들에 저희 로봇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상 속의 다양한 사이트에서 로봇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소위 많이 언급되고 있는 AI 기술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AI 기술을 카메라 기반으로 학습을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개선시키면서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사이트에 로봇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가 건국대학교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지금 서비스를 실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로봇은 실내도 가능하지만 실외도 가능한 현재 로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개발한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지금 주문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로봇 서비스를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규제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도로교통법이었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동식 영상정보 처리 장치에 대한 그게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이미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실증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현재는 상용화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로봇은 음식물을 로봇에 담고 배달한 지점까지 안전하게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건국대학교 실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저희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했지만 저희가 상용을 할 때는 저희가 흔히 아시는 요기요라고 하는 배달 어플리케이션과 협업을 해서 송도를 시작으로 현재 역삼동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송도를 가거나 역삼동에 가셨을 때 요기요 어플리케이션 켤 때는 로봇 배달을 현재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지에서 저희 배달 서비스에 대한 사용 사례였고요.
근데 저희가 규제가 있었을 때 이게 가장 문제가 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상황 때문에 로봇을 사람이 항상 따라다녀야 됐고 사람이 따라다니면 이게 자율적인 로봇을 만드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성이 불가능했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멈추지 않고 규제가 없는 사유지 내에서 사업을 먼저 실증을 하고 여기에 쌓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도심지에 다시 확장을 하는 형태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껏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 난지 캠핑장에서 실증을 했던 사례인데요. 난지 캠핑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캠핑장에 저희 지금 로봇들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유비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빌리티가 현재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결국 인건비 상승과 인력 수급 문제를 현재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어느 시장에서 발생하고냐 했을 때는 세 가지 시장에서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달 시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순찰과 보안 시장, 그리고 세 번째는 물류 시장. 이 세 가지 시장에 인건비 상승과 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장에 주목을 해봤을 때 결국 저희는 사업을 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장 규모가 있느냐 했을 때는 8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에 이 로봇들을 도입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냐 했을 때는 저희는 로봇을 최대한 싸게 만들어서 이 가격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로봇을 도입했을 때는 가격 절감 효과가 크게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2.4달러, 뭐 저희 현재로 환율로 보면 한 4,000원, 5,000원 하는 지금 배달비가 0.4달러, 한 1,000원 정도에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저희는 가격 절감 효과를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지금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좋은 로봇을 왜 아직까지도 서비스 시장에 도입 못했는가 했을 때는 네 가지 허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었는데요. 보통 이 자율적인 로봇을 만든다고 하면 보통 비싼 센서를 달고 이 비싼 센서를 가지고 이 로봇은 이제 완벽합니다. 도입을 하세요. 지만 근데 이런 비싼 센서들을 이제 로봇에 달다 보면 로봇이 계속 가격이 높아지고 그래서 로봇 한 대를 도입하는데 뭐 억대의 비용이 든다. 이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했는데요. 근데 저희는 서비스용 로봇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들은 사실 억대의 돈을 쓰기 어렵습니다. 사실 억대의 돈을 쓰려고 하면 차라리 차를 한 대 뽑아주는 게 낫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가격적인 허들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로 서비스용 로봇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서비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다이나믹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AI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AI 기술이 최근 들어서 정말 익스포넨셜리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야 이제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이 서비스용 로봇에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로봇만 이제 판매를 하고 끝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도 필요한데 이 부분도 사실 부재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현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규제인데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규제 현황이 막 크진 않았지만 저희는 현재 시대부터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같은 다양한 규제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규제들도 다행히도 저희는 현재 좀 많이 해소가 된 상태라서 현재 상용화를 하고 사업화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빌리티에 대한 간단한 뭐 저희 제품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저희 뉴빌리티는 뉴비라고 하는 자율적인 로봇과 뉴비고라고 하는 플랫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율적인 서비스 로봇 시장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로봇이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자율적인 로봇 뉴비입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게 저희가 뉴비고라 부르는 로봇 에저 서비스, 로봇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저희는 개발해서 이 두 가지 솔루션의 형태로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뉴비의 그럼 자율적인 로봇, 사실은 실외 이동 로봇이라 하더라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들이 있는데요. 저희 로봇의 가장 큰 차별점이 뭐냐 했을 때는 저희 로봇은 비싼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 기반으로 AI를 구현해서 자율주행으로 배달하는 로봇입니다. 뭐 자율주행 로봇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두 가지로 저희 핵심 기술 스택을 갖추고 있는데요. 카메라 기반으로 이 지도를 만들고 지도를 기반으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잡한 도심지에서도 AI 기술이 잘 작동을 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범용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AI 기반의 맵리스 자율주행.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저희는 이 배달 로봇을 가격적인 경쟁력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환경에 도입할 수 있는 로봇으로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실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복잡한 도심지 환경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로봇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로봇에서 서비스 플랫폼이라 부르고 있는 뉴비고라는 플랫폼인데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 API 연동,
다양한 요기와 같은 파트너들과 연동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를 위한 API를 제공한다거나 로봇을 관리하기 위한 툴, 배차 관리, 모니터링 제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AI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학습하고 배포할 수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설명드릴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치들을 어떻게 했느냐도 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비란 배달 로봇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폼팩터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폼팩터를 막 크게 막 다변화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구동부를 가져가면서 조금씩 수정을 해서 배달뿐만 아니라 순찰 그리고 안전까지 현재 저희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경제성을 갖추면서도 범용성을 현재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만큼은 가장 많은 사이트에 저희 로봇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 대비 2배에서 4배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또 차별화 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보통 이런 서비스용 로봇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도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3달, 4달, 5달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 누가 이제 뭐 이 로봇을 도입하고 싶겠어요. 차를 받아도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받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일 이내로, 좀 길더라도 5일 이내로 빠르게 로봇을 서비스 환경에 도입시켜 드리겠습니다는 빠른 셋업 타임을 또 차별점으로 내세우면서 현재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빌리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뉴빌리티가 이 AI에 대한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상 정보 또 개인 정보를 활용했는지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AI에서의 뭐 데이터의 중요성 이제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요. AI 개발에 있어서 모델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한 5, 6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뭐 대표적인 교수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AI 기술은 뭐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이 되고 있지만 로봇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AI는 결국 기계 또는 시스템에서 표시하는 인간과 같은 모든 행동을 이야기한다면 로봇은 결국 스스로 보유한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작동하는 기계인데요. 뭐 둘의 요사점이 있긴 하죠. 근데 로봇은 다만 좀 물리적인 환경에 상호작용을 하는 기계라는 점, 이게 다른데요. 저희는 이 서비스 환경에 AI라는 기술을 이 로봇에 접목을 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그리고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뉴빌리티는 자율주행 로봇의 비주얼 AI, 카메라 기반의 AI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지금 취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뭐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지금 누적해서 지금 축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현재 진출을 해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미국 또 일본까지 지금 현재 진출하고 있는데요. 국외적으로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는 현재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뉴빌리티는 그러면 이 데이터들, 이 영상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왔냐 했을 때는 일단 저희 로봇에서 영상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집한 영상을 단순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보안 조치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VPN 통해서 보안 조치를 해서 암호화해서 영상을 보내고 또 비식별화 조치를 또 현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본 영상을 활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식별화 조치를 하고 레이블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레이블링을 해서 이걸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또 검증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진행했는데요. 결국은 그 전까지는 저희가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본을 해석하는 형태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얼굴에 블러링을 한다거나 번호판을 지운다거나 이런 식의 가명 정보화 조치를 해서 저희는 활용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본 없이 비식별화된 데이터만 그동안 활용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AI 학습 과정에서 이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학습 과정에선 저희는 비식별화 데이터, 얼굴에 블러링을 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희가 학습을 하고 있지만 근데 AI는 결국 학습이랑 추론은 나눠지게 되는데 근데 추론 과정에서는 로봇은 실시간으로 들어온 영상 정보를 가지고 추론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얼굴이 블러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로봇이 실제로 보는 영상은 얼굴이 블러링 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와 추론 데이터 간에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저희 로봇 업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차량 업계 모든 업계에서 이런 것들은 다 문제다. 인식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게 이슈화가 일찍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현재 이제 법적 기반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뉴빌리티 또한 규제 실증 특례를 저희는 원래 도력했던법이랑 그 개인정보보호법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았다면 이제 거기에 부가 조건으로 이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이제 부가 조건까지 변경 승인까지 현재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프로세스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냐 했을 때는 이제는 저희가 원본 데이터를 훼손을 하지 않고요.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관을 하고 대신 가명화된 데이터를 또 따로 만들게 됩니다. 그럼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관리해서 결국 사람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는 형태로서 저희는 파이프라인을 지금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는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데 레이블링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데이터는 가명화 조치된 데이터를 보고 원본 데이터는 거기에 대한 이제 타임스탬프에 가는 이제 매치 정보만 알 수 있도록 그 정보만 가지고 가고 그리고 학습을 할 때는 이게 레이블링된 가명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레이블링한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를 매치를 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분리된 공간 내에서 이제 이 데이터가 잘 학습이 되었나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잡해가지고 저도 말이 꼬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보완 조치를 하고 분리된 공간 내에서 허가된 개발자들이 정상적으로 학습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 원본 정상들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체계들도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뉴빌리티 내부적으로 영상 데이터 담당 조직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지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최고 책임자로 현재 와 있고요. 다양한 인원들이 현재 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데이터에 대한 활용 목적도 공지를 저희가 현재 홈페이지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연구 목적 외의 활용이나 제3자 제공 금지에 대한 명확화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영상 데이터 또한 이제 보관을 하고 폐기 여기에 대한 관리 체계들도 마련을 해서 이 부분 또한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현장 점검을 현재 계보를 통해서 받았었는데요. 이제 현장 조치를 통해서 공간도 마련을 하고 또 다양한 형태로서 이 로봇은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를 고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영상 데이터를 원본 처리한 공간을 저희 분리 공간으로서 마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CCTV랑 또 캡스, 지문 인식 허가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보안 조치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제 저희 로봇에 이제 이 자율주행 로봇 유비는 영상을 현재 촬영하고 있습니다. 또 배너를 통해서 로봇은 또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또 저희가 고지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작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래도 많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무사히 이런 부분들도 현장 점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원본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게 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작 해봐야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고 한 몇 개월 내에 사실 지표를 이제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봤었는데요.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계산해봤습니다. 인지 빈도랑 인지 신뢰도. 그래서 저희가 정말 2개월 동안 원본 정산을 활용해보고 이제 또 지표를 봤을 때는 인지 빈도는 60.28%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명화된 정보를 활용했을 때 좀 이게 현저히 낮아지는데 원본 정보를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 높아지는 걸 확인했지만 빈도수 증가가 너무 증가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인지 신뢰도는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원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을 해서 빈도수를 이제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인지에 대한 신뢰도도 회복을 하는 걸 현재 기대를 하고 지금도 현재도 데이터를 지금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온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이트에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노력을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로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빠르게 진출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첫 진출을 기반으로 이제 미국의 마이애미 그리고 이제 일본까지 현재 저희가 국외의 다양한 사이트까지 이제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결국 국내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쌓아오면서 확보한 기술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바라본 이 로봇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발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로봇을 바라봤을 때 이제 로봇이라면 로봇 청소기 이제 일상 속으로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멀었어라는 느낌을 항상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로봇이 SF에서나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일상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했을 때는 저희는 세 가지 관점에서야 이렇게 접근을 해야 이 부분이 가능해질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이제 자동차나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가정 개발의 경험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로서 접근해야 된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냥 막 로봇 개발하고 던져주고 알아서 쓰세요이지만 사실 서비스는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사용자 관점에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일단 핵심적인 기능 한 가지, 미니멈 바이러블 프로덕트라 해서 핵심적인 기능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배달을 제공하든 순차를 제공하든 안전 기능을 제공하든 이렇게 제공하자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객을 만나는 B2C 기반으로 가기보다는 B2B2C, 그 B2B로 다양한 피드백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게 용이한 형태로서 사업을 확장하자라는 구조를 통해서 저희는 현재 로봇 산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류빌리티는 일상생활 속으로 이 로봇에 대한 지능을 가지고 오자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현재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또 계보의 배려 덕분에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들을 현재 원본 데이터 형태로서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금일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세영 리튼 대표께서 리튼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리튼 테크놀로지스 대표 이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오늘 귀한 발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 최근에 아까 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AI 산업, 특히 이런 생성 AI 형태의 서비스 산업은 정말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또 유저 관점에서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유저, 월간 한 600만 명 정도의 유저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또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오늘 상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리튼 테크놀로지스 간단히 소개드리고 넘어가면요. 저희 리튼 테크놀로지스는 21년에 설립이 됐고 지금 아직 이제 4년이 지나지 않은 이름 그대로 신생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2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생성 AI를 활용한 업무용 서비스를 시작으로 23년 현재 이제 리튼의 모습으로 발전해서 지난 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되게 빠른 성장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의 주된 고객층들은 주로 생성 AI 서비스 자체를 처음 접하거나 또 일상에서 처음 활용하게 되는 1020 젊은 세대의 사용자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인터넷 기술 전환기와 모바일 기술 전환기 때처럼 이 AI 기술 전환기 때도 사람들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플랫폼과 서비스가 하나 이상 생겨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초록색 검색창과 이제 노란색 메신저 창처럼 빨간색 이 AI 창에서 AI와 대화하는 첫 대화의 지점을 차지하고 더 현지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는 장표인데, 저희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프라이버시 관련된 또 개인정보 관리 방침에 있어서 핵심 철학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세워둔 원칙과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기술들 말씀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신뢰로 저희가 이제 보호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핵심 사례들 좀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핵심 철학은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이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7원칙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하다가 AI 서비스이기에 저희가 더 고려해야 되는 저희만의 이제 좀 특별한 그 접근법 3가지를 좀 추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론으로서 이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이나 초기 설정부터 이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 개인정보 보호를 내재화한 이제 서비스 설계, 그리고 사업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개인정보 생애 주기 전체에 대한 보호,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가시성과 투명성 유지, 마지막으로 이제 이용자 프라이버시 존중, 이렇게 7개의 원칙 외로도 저희는 이제 AI 데이터 활용, 그러니까 사실 AI 서비스에서 AI 데이터, 특히 유저 데이터가 더해졌을 때 훨씬 더 양질의 그 답변들을 받을 수 있고 훨씬 더 유저들은 큰 가치를 느낄 수 있을 텐데, 그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잡는 부분, 그리고 AI 서비스이기에 지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특화된 내부 거버넌스, 그리고 이용자 관점에서의 시스템 설계, 이렇게 3가지를 더해서 원칙으로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프라이버시 바이 유저 디자인이라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법의 시사점은 결국 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저희한테도 어려운 점인데,
AI 서비스 자체가 이제 개인 정보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훨씬 더 양질의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튼이 바라보는 이 생성 AI 시대의 유일한 경쟁력은 이 서비스, 이 AI라는 존재가, 이 페르소나가 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나의 맥락을 잘 이해하는가가 되게 유일한 이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활용들이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야 됨과 동시에 기술적으로도 안정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 이 균형에 대한 게 이제 저희 첫 번째 접근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를 위해서 AI 서비스에 특화된 내부 거버넌스를 이제 잘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저희 리튼에서는 월간 수억 회 이상의 유저들의 발화 데이터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AI한테 말을 거는 것인데요. 그런 발화 데이터들을 이제 적재하는 과정에서 별도 적재하는 영역, 그리고 조회, 분석, 활용에 있어서 권한을 통제하는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명 정보와 이 비식별화 처리, 이렇게 세 가지 큰 이제 영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화 데이터 별도 적재 파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유저들로부터 쌓이는 발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가명 처리와 암호화를 거쳐 별도 적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이메일 주소나 성별 등 주요한 개인 민감 정보는 가공 처리된 형태로 별도 분리하고, 그 외에 이제 MBTI나 취미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들은 그대로 활용하는 형태, 그대로 보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회, 분석, 활용 권한에 대한 통제인데요. 안전하게 관리하는 부분을 위해서 특히 데이터 원본의 경우에는 내부 직원들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제 개인정보 관리 전담팀, 위치정보 관리 전담팀 구성원들만이 감사 등의 이제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만 조회하고 관리하는 구조를 이제 띠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가명 정보와 비식별화 처리 영역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 보안 처리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다시 세 단계의 비식별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팀을 포함한 모든 리튼 멤버들이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거나 또는 조회할 때도 이 세 가지 처리가 모두 된 형태의 데이터를 보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용자 관점에서의 시스템 설계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접근법의 이제 마지막 영역인데, 데이터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용자들의 의견이 잘 수합되는 것, 그리고 그 의견에 맞춰서 서비스 화면 자체도 사실 이 의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보호 체계까지도 유저 관점을 생각하고 유저향으로 기획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제 보호 원칙과 기술은 결국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뉜다 보고 있는데, 일단 수집 과정과 관리 과정으로 나누었을 때, 수집할 때는 저희는 항상 이제 최소한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수집하는 것, 관리할 때는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것,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수집 측면에서 좀 먼저 보면은, 저희가 일단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이용 시 많은 데이터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이제 이메일 주소만으로 리튼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비로그인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저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챗GPT나 뭐 퍼플렉시티 같은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검색 쿼리와는 다르게 훨씬 고맥락들을 넣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앞에 쌓인 메모리 같은 기능들이 이제 있게 될 텐데, 이런 메모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저희가 유저들은 자신의 이제 개인화 정도의 설정을 5단계 범위 내에서 설정해서 자신의 데이터가 얼마나 적재되는가, 또 그 적재된 데이터들이 실제 서비스 추후 답변이나 이런 영역에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유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데이터 관리 영역과 이제 또 정기적 이제 데이터 관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아키텍처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저희 팀 내 광고 플랫폼 팀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나타나져 있는 이제 아키텍처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보시면 AES 등의 이제 최신 암호화 기법은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고, 또 첫 번째로 이제 특정 유저의 데이터셋이 어떤 유저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4단계의 비식별화를 통해서 제3자는 이제 그 정보, 그러니까 광고 플랫폼 팀에서도 그 정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어둔 정보 처리 아키텍처를 모든 이제 서비스 활용 단위마다 제공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정기적인 데이터 관리 영역에 있어서는
이 보호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 보고 있고, 리트는 지금 100명 미만의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CTO 이제 산하 전담팀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최소 1회 이상 내부적으로 정기 보안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보이는 화면은 이제 민감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표기한 형태입니다. 네, 실제로 이곳에 보이는 멤버들이 이제 리튼의 개인 위치 정보 관리 핵심 멤버들이고, 스타트업 단계에서 이런 전담 팀을 배치하고 또 정기적으로 감사나 관리에 들어가는 팀은 이제 사실 잘 없는 편인데 저희 열심히 이걸 지켜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 활용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 AI 서비스 내 이용자 발화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억 회 이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서비스의 맞춤형 답변은 결국은 이용자의 만족도랑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분류와 적재가 되게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문맥을 유지하면서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제 고도화된 가명 정보 처리 기술을 2년 전, 그러니까 서비스를 처음 출시할 때부터 계속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별도의 팀이.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비식별화 전후를 한번 제가 비교해 본 건데, 원본 유저들이 이제 입력한 발화 데이터에서는 많은 혈액형이나 병명이나 약물과 같은 영역에 있어서도 개인 정보가 노출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식별화 데이터는 특정 정보를 일반적인 카테고리 형태로 변환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이 유저의 만족도와 직결되어 있는 데이터 활용성을 유지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그런 PII 솔루션들은 단순 마스킹 방식들이 많고 또 한국어 특화 서비스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만 사용했을 때는 문맥 유지가 상당히 어렵고 활용했을 때 그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만들어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연어 처리와 LLM 사용해서 비식별화를 적용하기 때문에 문맥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예시를 들었을 때 이제 나 어제 화이트벤 먹었는데 효과가 좋았어라는 이제 그런 발화를 하는 형태를 저장할 때는 나 어제 이제 드럭 1 먹었는데 이제 효과가 좋았어 정도로 이렇게 저장하는 형태를 띱니다. 기존의 PII 솔루션들을 사용하게 됐을 때 드럭 1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아예 그냥 마스킹 돼 버리면서 활용할 때 이제 거의 활용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문맥을 파악할 수 없어 버리는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바로 개선할 수 있었던 점이고요. 네, 저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와 이제 데이터 보안 규제 준수하면서도 동시에 AI 서비스에서 되게 핵심에 해당하는 활용 가능한 안전한 데이터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좀 핵심 사례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합니다. 보시면 저희는 비식별화는 이제 식별 가능성이 높은 개인 식별 정보들에 대해서는 모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식별 정보, 식별 가능 정보, 예시특이 정보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 나눠서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성별이나 고유 식별 정보, 휴대전화 정보, 이런 주소 같은 것들은 식별을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이나 거주 지역, 직업, 위치 정보 같은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비식별 처리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예시특이 정보라고 해당하는 혈액형이라든지 희귀성, 약간 희귀 눈동자 색깔, 희귀 병명, 희귀 직업과 같은 영역에 있어서도 모두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형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3단계로 거쳐서 나눠진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3단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 보면, 보통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PII 솔루션을 기반으로 일자 필터링을 합니다. 외부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룰 베이스의 이제 PII 프로세싱을 따로 별도로 거칩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형태소 분석과 문맥 기반을 처리해서 하는 형태, 그리고 고유 명사와 한자 처리하고 한국어 질병과 이제 약 이름이라든지 또 비정형 데이터들, 문서나 이메일, OCR 등을 활용한 영역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의 줄임말이나 띄어쓰기, 맞춤법 변형 대응까지도 PII 프로세싱이 할 수 있도록 룰 베이스로 별도의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고, 마지막은 LLM 기반으로 최종 필터링이나 또 필요시 담당자 모니터링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저희는 내부 프로세스들을 직접 구축하고 자동화한 형태로 지금의 이제 서비스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비식별화와 더불어서 이제 핵심 사례로 저희가 이제 유저 친화적인 데이터 보호 체계 구현하는 관점에서 유저가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의 발화 데이터, 저희 채팅방이라고 저희 이제 그 피처 이름인데, 채팅방을 스스로 삭제를 할 수 있고, 삭제도 아주 편하게 한 번에 다 삭제할 수도 있고,
또 삭제한 경우에는 바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함께 연동돼서 삭제하는 형태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관리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유해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들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 웹과 어플리케이션 모두 서비스에서 이제 부적절한 답변 신고하는 기능 또한 유저한테 제공하고 있고, 잘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하고 있고, 그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격리나 또 필요 조치가 바로 진행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를 넘어서 이제 또 사례 중 하나는 저희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춘 가이드라인 그 영역에 있어서 제정하고 또 실제로 저희가 계속 검토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저 그 리튼의 이제 AI 윤리준칙과 같은 경우에는, 윤리준칙과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수립하고 항상 이제 대표 사례로 뽑히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서비스를 만들기 전부터 22년도에 이 AI 윤리준칙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또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리튼 유저들이 가입하는 과정에서 동의하게 되는 약관에도 표기되어 있고, 또 내부 구성원들 대상으로도 항상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 외에도 이제 개인정보위를 포함해서 유관기관이 요청 주시는 내용들이나 또는 여러 컨퍼런스나 행사 자료 요청에 있어서도 되게 성실하게 임하면서 또 저희 또한 많이 배워 나가려는 자세로 계속해서 발달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 항상 이런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그 서비스에 적용하고 또 대비하는 영역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팀 내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취지에 동감하고 네 요청 주신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약간 요소 중 하나는 저희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이런 영역들 지켜나가고 있는데, 사실 그 딥시과 같은 서비스들이라든지 또는 해외 서비스들이 국내에 많은 출시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AI 서비스, 특히 생성 AI 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은 얼마나 빨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입니다. 저희 팀 내에서도 속도를 정말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 속도 관점에서 저희가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속도 또한 충분히 챙길 수 있도록 일부 유연한 적용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한 적용들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 축으로는 해외 서비스들이 들어올 때도 저희만큼 또는 실제로 그런 규정들이나 규제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조치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전담팀을 꾸리고 이런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가는 일도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또 되게 적은 인원으로 이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는 저희 팀 입장에서는 또 구성원들에겐 되게 많은 일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대표로서 좀 마음이 아플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잘 지켜나가는 팀한테는 항상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점과 인센티브가 됐으면, 어드밴티지가 됐으면 좋겠고, 해외 서비스에서도 이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필요하신 부분들은,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18시 되면은 뭐 식사를 해야 되니까요. 식사 시간을 저희들이 늦춰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18시에는 하여튼 꼭 끝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0분 정도 되는데, 아까 이제 두 분 뉴빌리티의 강기혁 부대표님하고 리튼의 이세영 대표님께서 이제 최근에 AI 서비스하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사례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아마 보고 뭐 이제 놀라셨던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알고 계셨던 분도 이제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이제 토론은 뭐 사업에 관해서도 이제 궁금하신 거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는 말씀하셔도 되고, 또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 미래 포럼이니까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 가지고 여러 쟁점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이제 2025년도에 1차 미래 포럼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 아까 위촉장을 이제 고학수 위원장님께 이렇게 받고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한 말씀 간단하게 뭐 인사를 좀 잠깐 시작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따가 토론을 할 때
누군지 좀 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여기 가나다 순으로 제가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인사만 좀 잠깐 하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선희 변호사님. 예.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선희 변호사고요. 주로 데이터하고 테크놀로지 관련된 자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이기대 센터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사단법인, 그러니까 스타트업 지원 기관에서 왔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저희 업계에 관련된 정책 자료집이나 또 각종 행사 같은 거 주로 오거나이즈하고 있고, 재원은 지금까지는 이제 네이버에서 전액 지원해서 해왔고, 올해부터는 이제 스타트업 전반으로 회원사 확장해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오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예, 그 정성규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정성규 교수입니다. 작년에 그 우체국에서 한번 여기 발표를 한 기억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우체국 빌딩에서 발표를 한 경험이 있고, 네, 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아까 두 분 발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유롭게 저희들 이제 포럼의 이제 진행 방식은 자유롭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이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먼저 한번 스타트를 끊으실 분 있으신가요? 예, 저 유혜영입니다. 제가 아까 그 로봇 때문에 사실 건국대학에서 시범 사업할 때 제가 직접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는 아까 보니까 많은 기능이 됐는데 그래도 장애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저 성능이나 정확성 문제, 그리고 도로 같은 데 문제라든가 아니면 실내 계단 문제, 건대에서 그때 할 때 보니까, 그리고 외부에 침입이 들어온다든가. 그런데 문제는 주소 확보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데, 아마 이게 행안부의 중앙주소위원회에서 그 과제를 줘가지고 그때 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정사업본부에서의 주소 받는 거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믹스시켜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될지, 그러면서 그 개인 정보하고는 어떻게 매핑이, 그게 그 주문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하나 했던 게 서울 그 고속도로 그 터미널 있죠,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주소 찾기 일을 그때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로봇에는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하고 데이터의 표준화가 우리나라가 잘 안 돼 있거든요, 현재 지금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도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AI 시대에서 이러한 거버넌스라든가 표준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체계화되지 않게 되면은 그러한 그 로봇 가지고 아까 뭐 저기서 차양동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뭐 간다고 그랬을 때에 그러한 것들을 리얼하게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어떠한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게 잘 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좀 주셔가지고요. 일단 첫 번째 주소지 관련해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건국대학교에서 실증을 할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소지 기반의 어떤 그 김지영 교수님과 함께 한 그 과제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소지에 대해서 어떻게 실내와 실외를 통합을 하는 과제였고요. 그래서 실내에 대한 주소지 정보랑 실외에 대한 주소지 정보를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저희 과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근데 저희 측면에서는 사실 고민할 게 많이 없었던 게, 저희는 결국은 로봇이 어떠한 지도 정보라든지 뭐 저희 로봇이 직접 제작을 한 지도 정보 이런 걸 기반으로 로봇은 자기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어차피 로봇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행을 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행정적으로 이제 그 김지영 교수님 딴에서 오히려 저희의 지도 정보랑 이 사람이 이제 식별하기 좋은 정보로 이제
트랜스퍼를 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면에서는 사실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건국대학교 측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죠? 네. 데이터 표준화 측면에서도 저희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게요. 저희가 실제로도 이 상호연동 표준 과제를 저희가 애틀이랑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같은 경우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이제 배달 로봇이 도심지의 여러 가지 인프라들과 연동이 되고 그 도심지 인프라는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공동 현관 다양한 이런 객체들과 이제 통신을 해야 되고 연동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표준화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3개년도 과제를 통해서 이제 표준화 작업을 완료했고요. 이 표준 또한 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저희가 좀 참여를 해서 같이 현재 만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없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어떤 질문이었죠 또? 네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영상정보 하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직접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기보다는 실은 요기요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서비스 업체들과 지금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셨던 뭐 주소 정보라든지 택배 뭐 개인 정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요기요 업체에서 사실 담당을 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 영상 정보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수집을 하고 있는 영상 정보 위주로서 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프로세스 통해서 최대한의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상 정보에 대한 고민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의 범위는 뭐 리튼 옆에 있는 리튼보다는 조금 적기는 합니다. 예. 또 뭐 이어서 영상 정보 얘기 나왔는데 또 아마 궁금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혹시 질문 없으세요? 제가 뭐 혹시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영상 정보 아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진입을 하셨잖아요. 그 지금 이제 이동형 영상 정보 우리 그 관련돼서 개인정보보호법도 이제 개정이 됐는데 현재 상태에서 지금 법상에 무슨 장애라든지 뭐 이제 개선해야 될 점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작년도 9월이었나요? 그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장치도 이제 사실은 영상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받은 거는 이제 원본 영상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관련해서도 이제 법이 조금 개정이 된다고 제가 오늘 사실은 이거 오기 전에 자율주행 산업협회 이 토론회를 또 갔다 왔는데 그때도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런 부분들 또 개정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 듣기는 해서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항상 이렇게 참여를 할 때 이제 법적인 것들은 사실 저희가 사실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규제도 이제 도로교통법도 해소되었고 지능형 로봇법도 이제 제정이 되었고 개정이 되었고 다양하게 이제 규제 해소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사업적으로 이제 활성화 법안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관공서에서 뭐 필수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든지 서빙 로봇들도 마찬가지로 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진입하고 있는 실외 이동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련된 현재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방 산업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좀 많이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예,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가 국가 돈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 지하철 역사에다 똑같은 로봇으로 찍었거든요. 계속요. 근데 위치 정보까지 다 찍었는데 아까 말씀 블러링한 데이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게 딱 블러링해서 내놨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지금 궁금해서 국가 돈을 너무 쏟아부어 놔가지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저희는 기존에도 감염화전 조치에 대한 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발표자료에 지금 담았던 이제 개선 지표들 보시면 실은 이게 사용을 못할 정도의 데이터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활용을 해왔고 다만 사실 이 규제 특례가 만들어졌을 때도 만일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라 하는 거에 왜냐하면 특히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 안전이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한 번이라도 뭐 10,000번 중에서 한 번이라도 이게 실수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에서 염려가 있었던 거라서 사실 기본적인 어떤 백본을 만드는 데는 저희는 사실 큰 문제는 없었긴 했습니다.
좀 더 바보 같은 질문. 저희가 샌드박스를 예를 들어서 과기부나 이런 데 개보에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블러링한 거하고 블러링하는 원본하고 두 개를 두면 혹시 민간 영역에서 들어와서 보실 그 뭐 수는 있으신 건지 의도는 되는 건지 이런 거는 가능한 건가요? 갖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샌드박스 구역 안에 들어와서 보시는 거는 학습시키는 거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도 사실 샌드박스를 받았을 때 뭐 그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뭐 사실 개인정보 동의를 다 받으면 뭐 된다 이런 식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을 좀 한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에 동의 받고 이렇게 원본을 학습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구역을 한정하게 되면 확실히 다양한 상황에 대한 또 다양한 그런 데이터들을 좀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특히나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값싸게 로봇을 많이 뿌리고 다양한 사이트에 뿌려져 있는 로봇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올려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인데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영상 정보라고 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뭐 막연히 두려움을 느끼는 게 뭐 그 개인 영상 정보를 이렇게 추적해서 내가 어디 가는지 다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막 그런 거 아니냐 막 그런 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사업하시다가 뭐 수사기관에서 뭐 어느 장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상 정보를 달라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지금 있으신지, 만약에 없으시다면은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대응이 가능한지, 만약에 기술적 대응이 가능하더라도 그런 대응을 할 때 정말 너무나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는 건지 그런 게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한 질문인데요. 실제 미국에서 사례도 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범법 현장에서 그 로봇이 지나갔는데 경찰 쪽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뭐 협조했더니 이제 범인을 잡았다라는 사례가 현재 뭐 미국 업체 통해서 있었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뭐 이제 규제가 풀렸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현재 지금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사람이 지나갔다가 내 개인정보 지워줘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도 다 방지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찰 쪽에서 이제 협조 요청이 온다면 실은 그 당시에 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사실은 협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근데 저희도 지금 정책상 로봇이 24시간 이후에는 로봇 데이터가 다 삭제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다 올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몇백 기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정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 코너 케이스의 데이터만 저희가 추출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협조를 하더라도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네. 규제 샌드박스 그 조건이 그 실증 목적으로는 데이터를 못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3자 제공도 금지가 되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쉽지는 않은. 김보람이 변호사입니다. 그 지금 첫 번째 발표자 그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가 과기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위원을 할 때 통과시켜줬던 서비스라서 약간 어머니 같은 마음이 살짝 잘 성공하시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질문을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실증 특례 기간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증 특례를 하면서 그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이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국외와 국내에서 전부 서비스를 지금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국내와 국외에서 서비스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환경이 있는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이것을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할 때 이 관련되는 그 규제 샌드박스의 근거 법령이 정보통신융합법상에서 대부분 법을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증을 통해서 한번 법령의 규제가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의 저해 여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처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호 조치를 조건으로 달아야 된다는 점이 그렇게 좀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었거든요. 규제 샌드박스가. 사실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실증 특례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그 안에서도 주장을 해왔고, 과기부에서도 개인정보 얘기가 나오면 규제 샌드박스를 함부로 허용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굴 정보와 같은 원본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처음에 2021년에 이 서비스안이 올라왔을 때 얼굴 데이터,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안을 보시면은 얼굴이 나와 있지 않는 그 하체만 사용하고, 그 하체만 사용하는 데이터조차도 서버로 가지 않고 로봇에서 하루면 삭제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에 개정된 건 제가 그 당시에 위원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개인의 얼굴 영상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가 수집되고 로봇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서버로 들어가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처럼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실증 특례 조건이 실시됐었어야 되는데, 그 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충분히 그 어필을 하셨는지 제가 조금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규제 샌드박스에 가면 이렇게 얼굴 영상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정보로 취급되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 어필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위험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충분하게 어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증 특례가 개선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지금 서비스 사업자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얼굴 영상 정보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사업자 쪽에서도 인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영향평가라든지 위험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앞에 제시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약에 파기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파기하고 있는지, 지금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살펴보면은 원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불분명하거든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충분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만약에 보완이 필요하다라면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을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차근차근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하면서 뭐 불편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결국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오히려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체계를 정립하면서 뭐 방침도 만들고 다양한 프로세스를 확립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서는 불편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저희가 이 맞춰가는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불편한 부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랑 국외랑 데이터가 어떤 부분이 다른 게 있었는가 했을 때는 결국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 네온 프로젝트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었는데요. 그때 갔을 때 뭐 비슷한 데이터겠지라고 하고 저희가 들어갔다가 사막 지형의 뭐 자갈밭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당시에 확보하지 못했던 데이터였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이제 학습을 하고 좀 개선을 했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저희가 항상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만 이게 생각보다 좀 다르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묘하게 좀 다른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데이터는 확보는 계속 필요하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얼굴 데이터를 개인 식별의 용도로 저희는 활용하지 않고 온전히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특히 뭐 실증 특례를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얼굴 영상 정보가 이제 보완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영향평가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은 외부 자본 기관을 두면 제일 좋긴 하지만 저희가 사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고, 내부 이제 구성위원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영향평가를 하고
미팅을 통해서 정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삭제 방법에 대한 것들은 사실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방침에 막 들어가진 않았고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현장 평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명령을 통해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를 점검을 현재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 개인정보과장입니다. 아까 허가 조건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실증 특례가 처음에 했던 실증 특례는 주로 이제 운행에 관한 실증 특례였고 그 당시에는 이동형 영상기기 조항이 법에 없었기 때문에 운행을 위한 실증 특례였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있던 거고요.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 원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업계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지난해도 2023년도에 이제 그 부분에 실증 특례를 하면서 이제 조건을 엄격하게 부여됐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연구 목적 이외에 제3자 활용 금지라든지 활용 목적, 기준, 세부 운영 절차들을 다 문서화로 남긴다든지 외주 용역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저장 시 그 비밀번호 설정해서 안전하게 보관한다든지 그리고 접근자에 대한 통제라든지 좀 까다로울 정도로 많은 그 허가 조건을 부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 여부에 대해서 뉴빌리티도 저희가 현장 실사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도 이제 국회에서 열린 그 자율주행 산업협회 토론에 갔었는데 업계에서는 거꾸로 이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완화시켜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업계 의견을 들어보면서 그 부분을 살펴볼 단계지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는 단계고요. 옆에 김보람이 변호사 계시니까 그 허가 조건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우리 과장님이 저 답변까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우리 뉴빌리티에 관해서만 지금 질문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리튼을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리튼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 계시면 한번 사용자 입장에서 뭐 질문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쓰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네, 아까 인사드렸던 김선희 변호사입니다. 아까 이세영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그 privacy by user라는 그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약간 동의를 요청을 하면 이제 동의를 해주는 이렇게 수동적인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유저들이 그 이제 생성 AI 서비스들은 대부분 서비스들이 특히 에이전트로의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유저의 그 맥락을 깊게 이해하고 또 장기 기억하기 위한 이제 코어 메모리라는 이제 기술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유저들이 처음부터 이제 그 설정을 해서 그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두고 그 기억의 정도라든지 또 답변이 그러니까 100명의 유저들이 이제 예를 들어 질문했을 때 다 비슷한 답변을 받게 할 건지 아니면 나한테 좀 더 특화해서 내가 앞선 질문들이나 또는 다른 사용 사례들을 맥락들을 이제 확인한 상태로 나한테 더 맞는 답변을 줄 건지 선택하게 하는 게 일단 현재 서비스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고 그 외로는 사실 이 그 사례 자체가 사실 이 AI 서비스에서는 데이터 활용이 일단 서비스 경쟁력에 그냥 직결되는 요소인 부분과 또 그 활용하기 위해 안전하게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의 균형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7개의 원칙에다가 플러스 이제 한 3개 정도의 원칙을 추가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네. 저희 그 공혜진 파트장이 좀 더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리튼의 공혜진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언급 주신 부분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선 리튼이라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AI 서비스 페이지에 한번 오픈 AI를 비롯해서 리튼도 방문해 주시면은 빈 공간이 굉장히 유저에게 크게 다가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빈 화면에 직접 대화를 입력하지 않으면은 답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저 자체가 자기가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직접 질의하도록 되어 있는 형태의 서비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저들이 서비스를 이용을 잘 하고 나서 답변이 유용하고 만족스러웠던 거랑은 별개로 혹시 내가 질문하거나 남겨놓은 정보들이 해당 회사에 귀속되어서 어떻게 활용되는 건 아닐까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유저 VOC들을 보면서 아 이거에 대한
명확한 삭제 권한이나 통제 권한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라는 걸 UI로 제공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유저 디자인이라고 접근을 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VOC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 메뉴를 다 굉장히 잘 이용하는 것도 현재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리튼 이세영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늘 발표 내용이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다를 굉장히 잘 발표해 주셨는데 동시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뉴빌리티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해서 이제 개인정보 매스킹 처리를 안 한 데이터를 이제 학습에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 챗봇 트레이닝에도 그런 게 혹시 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로 데이터에서 매스킹을 하되 레이블을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데이터를 다시 학습에 보통은 이용을 하게 되는지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게 성능이 그 아까 영상은 매스킹해도 사람을 사람이 아닌 걸로 오인할 확률이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사실 챗봇은 컨텍스트가 다 가려지고 병의 하나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나오는 대답도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품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신지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에이전틱한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이제 유저의 뭐 데이터들이 마스킹 처리된 상태로서 적재돼도 학습에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챗봇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모델의 이제 그 컨텍스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절히 그걸 함께 이제 인풋을 같이 넣어서 답변이 나오도록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학습에 활용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론 이제 트레이닝에 대한 어려움은 그래서 없긴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그 컨텍스트의 맥락의 유저들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들을 많이 넣으면 직관적으로 훨씬 개인화된 서비스처럼 느껴지고 훨씬 더 만족도 높은 답변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도 이제 실제 출시까지 이어지기까지 많은 이제 검수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영역들이나 또 저희 팀 내에서도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과정에서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가장 팀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추가해서 답변 주시면 네, 이 정도입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없으세요? 혹시 저 김영훈 실장님 뭐 이게 저 배달 로봇인데 혹시 하실 말 없으세요? 같은 업계 같은 업계는 아닙니다만은 뭔가 아마존에서 훨씬 더 좋은 걸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지금 뭐 말씀 안 하셔도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혹시 그 저희가 뭐 로봇은 한국에서는 거의 안 쓰고 있고 미국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물론 많이 씁니다만 맥락이 전혀 다른 것 같아서 여기서 질문드리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냥 그 저희 같은 이제 클라우드 회사들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처리하고 할 때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크지 않은 기업도 저렇게까지 철저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를 대비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저희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처리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규모가 크고 아예 또 여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대기업 같은 데서 처리하는 방식이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를테면 저희 회사가 하는 방식대로 하자면 저희 회사는 이제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오는 고객 회사들, 저는 B2B니까 고객 회사들에게 이제 처음 저희한테 등록을 할 때부터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처리할 때는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된다,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백서가 있으니 이 가이드라인을 잘 보고 이대로 따라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 소재에 관해서 우리 클라우드 회사인 우리 회사가 책임질 부분은 여기까지고 여기부터는 개별 각 회사가 책임질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중간중간 점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막 커가고 있는 이 회사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에게 줄 수 있는 모델과 혹은 가이드와 훨씬 더 규모가 큰 대기업, 중견기업에게 권고하고 싶은 제안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구별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훈 실장님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 아마존이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뭐 다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좀 필요한 그 지원 또는 협력 방안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말미에 이제 한국어 특화 데이터 익명화 또 가명화 기술과 또 보안 솔루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클라우드 업체들 그 큰 클라우드 업체들에서는 이미 PII 솔루션 같은 영역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저희가 실제로 저희도 2년 전부터 이걸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 검토해봤을 때 한국어 영역에 있어서 좀 많은 영어와 대비했을 때 성능 저하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직접 만들어서 이제 그 아까 3단계 중 2단계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스타트업 그 수준에서는 이런 PII 솔루션들 특히 특화된 PII 솔루션들을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 그 환경에 놓여 있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는 영역으로 놓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지원되거나 또는 또 뭔가 연구로서 또 과제로서 뭔가 지원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실제 상용 서비스가 있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리튼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대화 기반의 에이전트들 만들거나 서비스 상용화하려고 하는 서비스들이 쉽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그런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이 된다면 되게 그 생성 AI 제품들이 더 많아지고 더 또 경쟁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결국 같은 맥락을 공유하는 것 같은 게요. 결국은 스타트업은 사실은 항상 허덕이면서 살고 있거든요. 비용 문제가 항상 있고 비용을 어떻게 아낄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더불어서 보안 조치는 사실 다 비용이 들어가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이제 영향 평가를 하거나 외부 자문을 통해서 이게 컨설팅도 많이 받고 하는데요. 사실 컨설팅 비용이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보안 컨설팅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좀 활발히 된다면 중소기업이라고 사실 뭐 덜 해도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보안 조치는 항상 동일하게 기준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이 있다면 좀 작은 스타트업도 보안 조치 지키면서 사업하기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포커스가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리튼 같은 경우에 검색하면 기사도 다 뜨잖아요. 그럼 언론사하고 관계에서 문제는 없나요? 아시겠지만 AI 검색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아예 제공을 금지하거나 혹은 뭐 수익 공유를 요구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AI 검색 기능은 이제 브라우징 그 에이전트라고 하는 기술 부분인데 그 기술 관련해서도 사실 크롤링하는 영역에 있어서 각 기업들이 그 명시해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명시해둔 그 크롤링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는 형태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검색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딱히 이슈들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리튼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어쨌든 원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금 그 기업들의 요구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조금 측면들이 많은데요. 지금 리튼에서는 보니까 어쨌든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굉장히 고려하고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기업들이 원본 데이터에 대한 그 요구, 원본 데이터 때문에 마치 이렇게 그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어렵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실제 어쨌든 운영을 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 정말 100% 맞는 말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다른 그걸 위해서 어떤 다른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데이터 AI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해봤었는데요.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상위에서 오는 생각들이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정보들도 어디에선가의 원본을 참고해서 저희에게 정보화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고, AI에서의 검색 기능은 그것들을 더 카테고라이징해서 유저가 심지어 원하는 말투와 이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뿐인 건데, 때문에 원본 자체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뭐 포모 같은 거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포모인 거고, 유저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정보가 너무나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어디인가 기재한 내 정보도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포모의 관점에서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는 검색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굉장히 알맞게 제공을 해주는 딱 그냥 똑똑한 서비스 정도로 인지하는 게 딱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대표님한테 물었는데 우리 직원이 더 상세하게 예,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예, 김브라운 변호사님. 예. 기준을 주셔서 제가 잠깐 막간을 좀 읽어봤는데요.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게 이제 단순히 영상 데이터의 원본 활용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자율주행이라든지 AI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기에 대한 지금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충실히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감염 처리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제시하는 안전조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굴 정보, 특히 얼굴 데이터는 굉장히 위험한 데이터로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사업자 뭐라고 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본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조금 엄정한 태도, 그리고 과거에 감형 처리에 한정되는 기준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건 대답을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은 가야 될 길에서 좀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왜냐하면은 규제 실증 특례가 한번 인정되면요, 이걸 계속 연장을 해주고 뒤에 비슷한 서비스들이 들어올 경우에 다른 서비스들도 다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게 돼서 사실 업계 표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정도면 안전하지 지금 현행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이 정도면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향후에 시장에서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완화된 기준으로 갈 경우 결국 위험은 소비자에게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거에 제가 충분하게 조금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답변 주신 거는 원본 데이터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뭐 할 수 신속하게 뭐 원하는 답을 해줄 수 있다 정도로밖에 사실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소비자가 우려하는 원본 데이터 사용해서 오는 그런 우려를 그러면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답을 주셔야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부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이제 위튼이라는 회사는 실제로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학습 모델을 직접 만들고 있는 회사가 아니어서요. 구체적으로는 원본 데이터 자체를 활용을 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어떤 업무 역할에도 일단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유저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인 건 분명합니다. 때문에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사이트를 공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각각 자사 서비스,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자사 사이트 안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는 물론이고 그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블러킹을 해놓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를 아예 가져오지 않고 있고요. 이거는 검색 시에, 브라우징 시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원본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는 것, 검색 시에는 접근하지 않는다가 첫 번째이고요. 말씀 주셨던 질문에 있어서는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이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답변이 됐습니까? 예. 아니 이거 마치고 제가 좀 직접 예.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예, 뭐 제가 이성혁 교수님. 네네. 저도 사실 그 조금 다른 질문인데, 리턴을 제가 언론에서 진짜 많이 보다가 오늘 처음으로 대표님을 뵀는데 되게 젊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감명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개인정보위원회가 그동안 이제 AI 시대의 개인정보 관련해서 뭐 샌드박스도
도입을 하고 최근에는 또 AI 시대 또 개인정보 특례법도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점점 더 원본 데이터 활용이 좀 용이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약간 좀 다른 측면인데 그 딥시크 이후에 사실은 저도 약간 멘붕에 빠져 있고 우리나라 이제 AI 산업이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오픈 소스를 그러면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특화된 모델로 뭐 가자는 이야기가 최근에 또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실제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AI 그 기술력이나 AI 산업의 방향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개인정보 이슈는 이제 개인정보위원회가 계속 이제 좀 방향을 좀 개선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 특이하게 이제 AI 기본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리턴도 그 영향 아래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직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그 관련해서 어떤 좀 뭐 대응 방향이나 또는 현행 법에 대해서 어떤 좀 개선점 같은 것들이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도 딥식을 바로 이제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 중 하나로서 이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이나 추론 모델들의 그 오픈 웨이트 모델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입장과 또는 AI 그 응용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신호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리튼뿐만 아니라 현재 한 25개 정도의 생성 AI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생성 AI 스타트업 협회를 재작년에 이제 이루어서 그런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또 간담회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그 동안에 많은 이제 AI 큰 이벤트들이나 이제 출시들이 있었는데 이번 딥식 이후에는 사실 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상들에 올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구상되고 이제 고안되고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의 약간 그러니까 모델을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제 오픈 소스의 영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소식이라고 보고 있고 질문 주셨던 게 이제 AI 기술력과 방향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사실 스타트업 단계에서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 AI 모델 자체를 이제 개발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들도 거의 대부분이 그 모델을 응용해서 모델은 전기와 같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모델을 응용해서 이제 그런 일상 서비스나 또는 버티컬 서비스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들 만드는 회사들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다양하게 이제 지금 가입되고 있는 형태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이제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이제 발전해야 되는 영역들 또 그것을 또 이제 추진하는 회사들 되게 큰 기업분들이 있다면 전 좀 더 스타트업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스타트업 영역에서 이제 그런 응용 정도라든지 또는 그 스타트업들의 그 글로벌리 성과들 유저의 트래픽들을 많이 만들어낸다거나 매출을 많이 낸다거나 하는 성과들에 있어서는 글로벌리 사실 유례 없는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어떤 트래픽 면에서 탑4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모델에 있어서 되게 그런 그 서비스들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MLOps라고 하는 그런 중간 단계의 모델들도 되게 고도화된 형태를 띠고 있고 또 그 위에서 이제 저희 리튼과 같이 실제 일상으로 가는 서비스들도 다양한 영역으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방향이고 또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또 스타트업 단에서는 경쟁력을 상당히 잘 갖춰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법 제정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도 저희도 되게 그 내용들을 스타트업들과 함께 스터디도 하고 또 그 제정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내는 형태로 지금 일차적인 대응들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좀 그레이 존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 서비스를 할 때 이게 그래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공통되게 스타트업 분들이 대표님들이 많이 말씀 주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형태로 그 협회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지금 시간이 저희 6시까지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나중에 또 식사 시간을 줄여서는 안 되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학수 위원장님 이 분야에 뭐 여기 어떤 분보다도 더 전문가셔가지고 한 말씀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오늘
스타트업에서 두 분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배우는 계기이기도 했고 또 실제 현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서비스 마련을 하는지 뭐 그런 이제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이제 뭐 정말 유익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두 회사가 되게 다른 영역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걸 조금 추상화시키면 고민 뭐 데이터 또는 AI 뭐 이런 맥락에서 고민의 결은 또 되게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각기 자기가 구체적으로 하는 이제 비즈니스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뭐 다른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고민들을 같이 이제 풀어내 가는 과정이 우리나라 스타트업 이제 업계가 같이 발전해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런 점에서는 뭐 두 분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으면 경쟁이 더 많으니까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훨씬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비슷한 결의 고민을 하면서 이 업계가 같이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 이제 IT 영역이 이제 같이 발전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 오늘 같이 공유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같이 이제 느끼는 뭐 이런저런 고민을 추가로 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그런 점에서 오늘 굉장히 유익한 자리였고 올해 첫 포럼 시작하는 굉장히 좋은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또 이제 조금 더 현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하고 또 이제 위원회 정책 방향도 또 더 잘 만들어 가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뭐 첫 회의였는데요. 오늘 이제 그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제 산업 두 분의 아주 그 선구주자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이제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더니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되는 뭐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떤 점에서 좀 있을 수가 있겠다는 게 조금 구체화된 듯한 생각은 전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기술을 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아주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앞으로 하여튼 이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기를 아마 여러분들 다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미래 포럼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어디 중앙우체국에서 합니까? 그럼 그때는 우체국 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